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7월 팀원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플랫폼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규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른바 TMF 사태가 그 논의에 불을 붙이게 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TMF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오던 별도의 플랫폼법과 달리 기존 법안 체계에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날로 커지는 플랫폼 시장, 어떻게 규제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이번 정부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드립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환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발전과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플랫폼 산업 자체가 되게 특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도 않았거든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독과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셔먼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플랫폼 자체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고 그런 빈틈이 있다 보니까 이 플랫폼 산업 안에서 그 고객이나 뭐 사업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워낙 그쪽 산업은 규제를 하면은 클 수가 없는 산업이니까요. 물론 팀원 위메프 사태는 너무 방실한 그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제도까지 도입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입법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지 않나. 독과점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도 소비자의 몫이니까 소비자도 그만큼 편한 사이트를 찾아가고 있는 거고 일단 저는 자유시장에 맡게 되지 않을까. 괜히 규제가 커졌다가 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엎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그런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나오는데 좀 방해가 되는 일단 뭐 성장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규제가 단순하게 산업을 그냥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다른 산업과 비교를 해서 이 플랫폼만의 특수성은 인정을 해주되 대신에 고객들이 많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산업은 결국에는 신사업이고 기초 자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성장성을 막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이 되고 조금 더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분과 관련되는 내용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변호사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팀원과 위메프, 뭐 붙여서 우리가 팀F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이 뭐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법원에서 이제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이제 관리인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팀F에서는 2024년 10월 10일까지 이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들도 2024년 10월 24일까지 자신의 채권을 신고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이제 한영회계법인이 이제 팀F의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어떤지, 뭐 청산 가치가 얼마고, 뭐 존속 가치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2024년 11월 29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이제 조사위원은 이제 해당 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2024년 12월 28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회생 계획안은 이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이제 동의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제 회생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회생 계획안이 이제 승인되면 이제 법원은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 회생 계획 인가 결정 과정에서 법원이 차라리 그 위메프를 파산을 해서 그게 더 채권자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회생이 예. 아니라 이제 파산 절차로 돌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그 절차를 이제 차근차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교수님, 그냥 궁금한 건 이겁니다. 뭐 정상화가 된다는 이야기인 건지, 그리고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회생 절차 돌입이 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상당히 좀 난관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 회생 법원이 이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승인 시에는 이제 전체 채무 대부분이 이제 탕감이 됩니다만은 자녀 채무를 이제 최대 10년간 기업 운영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이익으로 이제 채권자한테 변제할 예정인데 예. 지금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이커머스 사업 특성상 그렇게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TMF 입장에서는 일단 회생 절차 개시 허가가 있으면은 계획 인가 전에 일단 M&A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M&A 시도 절차 역시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대책 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 안과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궁금한데 누가 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김주호 팀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근데 공정위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대응책의 핵심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사전 지정을 하자, 그래서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사후 추정 원칙을 도입하겠다. 예, 짧게 제가 이런 내용이 설명드리면 있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사전에 규모가 크고 독과점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미 이 기업들을 검토하겠다고 지정을 하는 것, 또는 사후 지정은 나중에 그를 결과가 나오면은 또 사후에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입증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대부분 발생하는 주요한 이제 불공정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우대행위라든지 또는 끼어 팔기 문제, 멀티호밍 제한, 그리고 최대우 요구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내용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멀티호밍은 다른 플랫폼의 영업 활동 등을 조금 장애를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이를테면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는 업자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고객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이제 호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막는 이런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로 이런 것들 된 좀 어려운 열어주자. 용어에 네.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 지배적 플랫폼 이제 시장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은 그동안 이제 한 6% 정도였는데 이제 매출액의 8% 정도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현장에서 이제 가장 이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횡포라고 하면 얘기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택배 과로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고 계신 이제 쿠팡이라든지 예. 또 최근에 수수료를 뭐 44% 인상한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최근 이 문제가 발생한 TMF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정작 이 세 기업은 이 정부 안에 따르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제 TMF 없는 TMF 방지법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전 지정제냐 사후 지정제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앞서 이제 다 기억을 하실 수는 없지만은 플랫폼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것, 이게 사전 지정이 아니라 사후 추정 들어가 있고요. 공정위가 위법을 판단할 경우에는 플랫폼에 무혐의 입증 책임을 묻는 등의 이제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원래 이제 이게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제 별도로 만들려고 그동안 이제 공정위도 시도를 했었고, 현재 국회에서도 이제 별도로 이 대형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들이 지금 많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게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뭐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국내 기업만 규제 집행이 되면 그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도 있다. 예. 뭐 이런저런 이제 업계와 학계에서 반발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그런 플랫폼 규제 내용을 담겠다는 걸로 일단 이제 방침을 변경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정거래법의 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자사우대나 멀티호밍이나 이런 걸 좀 규제한다는 방향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법 내용을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으로도 조금 더 강화해서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는 이제 유럽의 DMA를 보면 이제 게이트 키퍼라고 해서 예. 사전에 이제 대형 플랫폼 6개, 7개를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행 공정거래법이 보면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어떤 요건을 두고 추정을 하고 실제 해당 사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이제 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요건을 이제 50% 이상의 뭐 시장 지배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그 개정안 내용은 보면 60% 이상. 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플랫폼의 경우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위법 상황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플랫폼에 부여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플랫폼 기업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주셨고 사전 지정제 관련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이종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지난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플랫폼법에 그 별도의 플랫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 자체가 기존의 이제 공정거래법은 이제 플랫폼 시장을 전제하고 만든 그 생각하고 규정된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저희는 열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으면 그 새로운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은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예. 기존의 법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독과점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정부안으로 나왔던 것만 보더라도 뭐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이 너무 일부만 담긴 법안 내용 자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공정거래법보다 오히려 적용 범위를 더 좁혔어요. 적용 요건을 더 까다롭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독과점 문제가 플랫폼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너무 간과하고 이걸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법안 아니라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메프 팀원 위메프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이커머스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이제 조치가 강화될 걸로 이제 기대를 했던 차원에서의 검토인데 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 당초 독과점 지위를 가진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유럽식입니다. 사전 지정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포함이 안 된 뭐 배경은 뭡니까? 지금 이제 일명 플랫폼법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계속 입법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또 그 뭐 제동이 걸린 게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사전에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는 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시도였었는데 예. 일명 이제 사전 지정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과점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정 기준으로는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용을 해가지고 규제 대상 기업을 미리 선정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업계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아주 거세게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이 적용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좀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공정위에서도
좀 입장을 한 발 후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사전 지정제가 시행될 경우에 일단은 지정 대상 기업은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단은 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그 시커머스 사업자들, 알리나, 테무 이런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로 지정 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시커머스의 C는 차이니즈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네. 예. 그 중국 그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직구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는 그럼으로써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점은 예. 이 사전 지정 대상이 되는 이 기업들을 지정할 때 그 이제 기준으로서 활용하는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시장 점유율입니다. 과연 이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획정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내 학자들의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극단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시장 획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 이걸 단일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플랫폼 업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구글, 카카오, 유튜브, 넷플릭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인지 이런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 위한 이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예. 여기에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사전 지정제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난관으로 이렇게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주환 변호사는 그러면 사후 추정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사후 추정제는 지금 정부안만 보면 이제 그 요건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한 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세 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이고 이제 각 회사별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 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뭐 플랫폼의 직간접 연 매출액이 4조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하는 요건도 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저희가 사전 지정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EU의 사전 지정 요건들을 보면 이제 시가총액, 뭐 입점 업체 수, 아까 이용자 수 예. 이걸 기준으로 사전 지정을 하거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 점유율은 플랫폼의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이 혼재돼 있고 상품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획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EU나 이런 데서는 시장 점유율이 아닌 그런 입점 업체 수, 시가총액 이런 걸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안을 보면 시장 점유율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60% 이상 이렇게 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적용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을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소비자나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김주 팀장이 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사전 지정제를 했을 때는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고 사후 추정제로 했을 때는 어떤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 지정제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21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택시가 그 당시에 이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작년에 과징금 처분을 한 3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2022년에 임직원을 동원해서 리뷰 조작 행위를 했다가 올해 지금 거의 뭐 1,000억이 넘는 엄청난 사실 배상 그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 이게 플랫폼 시장은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1년, 2년 사이에 점유율이 이제 확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발견됐을 당시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었는데 2, 3년 후에 이 불법 행위들을 저지르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도 2021년 당시에는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지만 그런 불법 행위들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 높여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4년 후에 이 엄청난 조사를 통해서 제재를 할 때쯤에는 이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해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전 지정 제도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예. 특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면 여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제 간주를 해서 여러 가지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시장 구획과 관련된 이제 복잡한 이런 조사 과정 이런 기간들을 좀 단축해 주자.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나온 사후 추정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점에서 일부 좀 그 사전 지정 제도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뭐 항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어서 실제로 기업들이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후 추정제 그 여러 가지 입증 책임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줬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존의 제도와 똑같이 작동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들을 좀 빠르게 사전에 지정해서 규제하고자 했던 그런 제도의 취지들이 일부 몰각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정을 안 해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제 사후 추정제는 아까 문상일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보완할 장치가 있는지,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위메프 팀원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 대한 조치들이 충분히 사후 추정으로 하더라도 아까 뭐 다른 또 관련된 조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좀 우리가 그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의 이제 좀 그 배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 지정은 원래 공정거래법은 이제 사후에 이제 불공정 행위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자를 정해놓고 이 사업자들은 위법 행위를 하면 뭐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바로 법을 위반하면 바로 제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유럽의 DMA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사업자냐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같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을 해서 이제 제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차님 말씀대로 이런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관련 시장 획정하기도 어렵고 경쟁 제한서도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네. 어떤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관련 시장 획정이나 뭐 경쟁 제한성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예. 일정한 위법 행위가 생기면 다 제재를 하겠다는 게 말하자면 플랫폼 DMA.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경쟁법 학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이게 필요하냐.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차별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많이 해서 공정위가 사후 추정이라는 걸 도입했죠. 사후 추정은 이제 일정한 행위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이게 관련 시장이 획정을 하고 여기에 누가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피해가 더 이제 확대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또 대응 다르게 속도가 좀 느려질 그렇죠. 수도 있고요. 다르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규제해야 될 대상을 골라내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규제가 없는 쪽에서 이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DMA 방식이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견들이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완화된 형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DMA는 이제 사전 지정제입니다. 미리 정해놓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건데 또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은 또 경영 쪽에 이제 계시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문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유럽은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럽은 하는데. 예,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이제 뭐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재빠르게 입법화해가지고 지금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EU 시장에서 이제 그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다수가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EU 입장에서는 자국 플랫폼 사업자들을 좀 키우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경쟁 환경이 전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들어서 이제 그 소비자 보호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와 같은 그 어떤 시장의 뭐 공정 경쟁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재빠르게 그와 같은 경쟁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 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그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그 플랫폼 사업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어떤 배경에서 유사한 그런 플랫폼 경쟁법들이 발의가 됐다가 작년 3월에 대부분 폐기가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미국 내에서 네. 예, 상원에서 이제 최종 단계에서 입법 최종 단계에서 거의 폐기가 돼 버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EU하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플랫폼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워낙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불가피한 또 적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립적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도 어떤 정책을 지금 플랫폼 정책에 이렇게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어떤 정책이 더 나을까라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양 국가, EU 국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신보호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자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플랫폼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정책 당국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입법 단계라든지 논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 예. 기업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일단 자국 우선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을 저도 지키고 뭐 더 발전하도록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형제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 그 뭐 외국 미국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구글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미국 법도 잠깐 말씀하는데 어차피 미국은 판례법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구글에 대해서 구글이 검색 시장을 거의 90% 이상 장악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에게 자기 기본 검색 서비스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그 검색 인증 조건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 예,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오히려 거의 사업 분리나 이런 시정 명령까지 내려질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토종 플랫폼은 당연히 지키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도 충분히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점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추가드리고 예.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법도 말씀하시지만 최근에 이제 구글의 그 인앱 결제 문제가 엄청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구입해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30%씩 예. 부과를 하고 이 결제를 할 때는 자기네들의 앱을 사용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강제를 구글 해가지고 스토어요? 네. 그렇죠. 구글 스토어를 통해서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군요. 괜찮습니다. 구글 스토어를 네.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해가지고 엄청 문제가 됐었고 또 30% 수수료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뭐 게임 업계라던가 또는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줬던 건데 그 같은 건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는 경쟁당국에서 9천억 과징금을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300억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자국 플랫폼 규제의 측면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냐. 예. 그거라기보다는 자기 국가 내에서 과연 그 지배적 사업자들이 그 생태계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지금 독점기재법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법안들의 주요 대상들은 이렇게 작은 플랫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최소한 이 기업들이 이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지배적인 역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역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해소될 수 예. 있다 이렇게 봅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팀원 위메프 재벌 방지 플랫폼 규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문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김조 팀장님께 계속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형 기업이겠죠.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는 시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플랫폼법에 해외 특히 이제 중국의 C-커머스 직구업체인 직구입니다. 알리나 테무는 적용 대상에 빠지는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는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점유율이 계속 확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제 나중에 그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당연히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법에 적용을 받겠죠. 일단 물론 이제 나중에 매출액이 주로 해외 법인에 잡혀가지고 이제 나중에 과징금을 매길 때 조금 더 이제 과소계상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회계하시는 분들도
회계적으로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우리 공정당국이나 법무부가 당연히 지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니까 외국 도둑이 와가지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외국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니까 그럼 국내 도둑들도 처벌을 그만큼 안 해줘야 되냐. 사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국 도둑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는 우리 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제도나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하고 법의 법 집행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불공정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봐주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국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 이게 역차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나 보완 조치, 뭐 행정 조치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예. 우리가 뭐 중국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다, 뭐 국적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번 개정안에도 보면 그러니까 매출이 4조가 안 되면 이제 일단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알리테무 같은 중국 기업이 계속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예. 대상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국적에 따라서 기업을 차별하고 하는 건 이제 아니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경쟁 당국이나 경제 당국에서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했더니 뭐 매출에 관한 자료도 내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실제 또 본사는 다 미국에 있고 뭐 국내 사업장은 가봤더니 뭐 몇 명 뭐 영업 사원밖에 없더라.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을 집행하려고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서 본사가 있고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면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국내 대리인 제도, 국내 대리인을 둬라,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법상으로 이제 역외 적용이라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도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규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텔레그램도 보니까 텔레그램의 방심위에서 보니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하고 제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국내 대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거는 국가 간에 이제 이런 국가 나름대로 이제 요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대리인 제도나 또는 본사와 뭐 한 라인을 강화한다든가 또 국제사법기관이나 규제기관하고 좀 공조를 해가지고 근데 뭐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다른 나라 규제기관에서 한 증거를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좀 규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들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홍 교수님 아까 이 범위를 어디에 집어넣냐, 지배적 플랫폼을 어디인가 뭐 어떤 일반적인 어떤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쪽이냐 아니면 뭐 영상 쪽까지 가면 이제 넷플릭스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을 이제 전방위로 확장하면서 정부 이 개정안으로는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종의 법망을 피해가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정위에서 이제 지금 그 법 적용 대상인 이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하는 기준을 이제 몇 가지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의 기준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려다 보니까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해외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계상 뭐 해결이 되겠지만 매출액이 이제 해외로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매출 4조 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사업자들은 매출 규모를 줄이든지 어떤 식으로 뭐 회계적으로 해결하든지 해서 이 뭐 매출을 줄이든지 점유율을 좀 완화시키든지 해서 아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그 판단을 위한 지정을 위한 그 기준, 조건들. 네. 기준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육처럼 뭐 게이트키퍼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든지 예. 이 수치화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좀 경직된 그런 좀 사고 방식이 아닌가, 입법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교수님. 추가로 이제 그 쿠팡 문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요
그 우리가 공정위에서 내놓은 그 개정안을 보면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6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사업 이용자랑 최종 소비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플랫폼북을 만들었는데 쿠팡은 보니까 직매입, 그러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파는 경우가 한 뭐 80%인가 이래요. 맞습니다. 판매자로부터 먼저 물건을 사는 매입을 경우가 80% 되고 그래서 과연 예. 쿠팡이 플랫폼 개념에 해당하느냐. 아하.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도 보면은 사실은 그 실제로 컨텐츠를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사업 이용자들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 쿠팡이 지게 돼 있는 거죠. 자기 물건을 파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되는 그러면 그런 걸 다 빠지면 쿠팡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약간 이제 플랫폼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일반되는 직매입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걸 적용해야 되냐. 그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 예.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플랫폼 규율을 위한 내용에서 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입증 책임 자체를 플랫폼에 혐의가 없다면 혐의가 있는지 또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 변호사님 이건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일각에서는 과연 그 책임대로 입증을 플랫폼 기업이 제대로 할 거냐 이 여부도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입증 책임이 전한 부분은 뭐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이제 당연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법 조문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부당하게 이렇게 입증이 돼 있어. 부당하게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부당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자기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입증을 하는 겁니다. 당연위법인 겁니다. 당연위법이기 때문에 행위 유형별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안에서 이거를 당연위법 사유로 보는 것 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 해당 행위 자체가 플랫폼에서 큰 영향, 플랫폼이라는 독자적 특성 때문에 해당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추정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경쟁 제한성을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해당 이 법안이 정부안이 그대로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조금 이익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이 부분이 뭐 전혀 없는 독자적인 법안이다, 뭐 처음 보는 법안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 교수님은 예. 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입증 책임 전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입법 정책상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안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예.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행정제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상으로는요. 예, 사업자 위법성을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처분을 내리는데 간혹 가다가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좀 규제 강화 목적에서 입증 책임을 법률 단위에서 이제 명시적 규정을 둬 가지고 전환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위법성 입증을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올 2월에 이제 쿠팡 관련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우리 대규모 유통업법 제3조를 보면은 적용 제외 규정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우리 학자들 간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가. 그래서 적용 제외를 받고 싶어하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학자들 견해도 있었고요. 네. 아니다. 그래 원칙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이 고등법원에서 입증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 어떤 최근에 어떤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볼 때 이번에 그 공정위에서 입증 책임을 이런 식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거는 조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행정 소송에 또 알겠습니다. 문제가 네.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변호사께서 좀 반론할 내용이 있을까요? 짧게라도요. 네. 네, 뭐 그런 내용도 이제 있지만 대법원 판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뭐 예를 들어서 공동의 거래 거절, 뭐 결 해소를 위한 차별, 뭐 계속적 연매 이렇게 그 행위 자체만으로 당연하게 위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당연 위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예. 이제 입증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 짧게 듣고 네, 1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문 교수님 말씀이 이제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원래 이제 위법 사항은 행정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사우대나 기업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해 대우 요구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다.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는 거를 그 사업자가 입증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변권이라는 걸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 제한성이 없다든지 이게 정보 보호나 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없다는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선 이게 그렇게 명분이 있는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죠. 플랫폼 기업에서 그것을 입증해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항변권을 행사하면 그런 또 입증 책임 강화 부분도 약화가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이게 뭐 헌법을 위반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 헌법 하시는 분들 자꾸 유연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김조 팀장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요. 저희 쿠팡 그 1,600억 과징금 사건 전원회의도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공정위가 입증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플랫폼 기업들의 그런 알고리즘 내부 정보를 사실 입증하기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플랫폼 기업들도 기업 정보라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고 AI도 점점 발달하는데 이 입증 책임 공정위한테 모두 맡긴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걸 해결하는 데는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서 저는 이 법은 모든 플랫폼 사업자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배적 사업자 몇 개, 한 4-5개 지배적 사업자한테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입증 책임 전환은 크게 무리스럽지 않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부 말씀 들으면서 소비자가 뭐 좀 간단하게 알만한 내용으로 진행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5336님. 팀F 사태는 1조 3천억이라는 피해액을 남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1,000억 규모는 중형이고 1조가 넘는 팀F 사태는 회생 절차라니 법과 제도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0928님. 대기업화된 플랫폼들의 시장 교란 행위가 늘고 있는데 플랫폼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는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나 시장 교란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님. 플랫폼 업체들이 대규모화되어서 그렇지 아직 우리나라 플랫폼 업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서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나 스타트업이 위축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규제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6209님. 쿠팡이나 배민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아니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1인자와 배달 플랫폼 업계 1인자가 지배적 사업체가 아니면 어디가 지배적 사업체인가요? 정부가 너무 업계 눈치를 보고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3625님. 이번 올리브영 무신사 논란도 화장품 업체 유치를 둔 싸움이고 배달 플랫폼 업계도 사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요? 일단 치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제비 감자전님. 구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제도 못하면서 M1 국내 업체들만 잡는 건 아닌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해외 업체들도 함께 규제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플랫폼 규제 논란과 대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정부의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이제 입법 방향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소비자분들은 이것이 이제 위메프 또 이 티몬 이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볼 텐데 대규모 유통업법에 또 개정도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업법 그 개정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독과점 문제라기보다는 가불관계 문제를 이제 규율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이번에 정부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왔던데요. 처음에 그 대규모 유통업자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개의 안이 있는데 뭐 첫 번째 안은 중개수익 거래 뭐 100억 이상, 뭐 금액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이상 뭐 이런 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중개거래 수익이 1000억 이상, 그 중개거래 금액이 1조 원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누군지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대규모 유통업자로 선정이 된 사업자는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 확정일부터 10일에서 20일 안에 그 해당 금액을 이제 지급해야 된다. 혹은 이 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판매 대금을 정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의무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부과되는 의무는 판매 대금과 운영 자금을 분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100%를 다 분리할 건지, 그중에 판매 대금 중에 50%를 분리할 건지 이렇게 또 다른 그 내부적으로 또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바로 이제 위메프 팀원이 제대로 판매자들에게 중간에서 정산을 안 해줬다. 소비자들은 결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크게 핵심이 됐던 부분인데, 문 교수님, 그래서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예방에 지금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 방금 전에 이제 정산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약간 에스크로 시스템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이제 기존에는 중개용 플랫폼을 포섭하지 못하는, 적용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법 적용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직접 재화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플랫폼도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포섭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세부적인 어떤 그 지금 아니지만 이란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넣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TMF 사태가 다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TMF 사태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정산 문제가 아닌 걸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미정산 행위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분명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여지지 않고요. 이런 유사한 사태는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무능하고 무지한 어떤 그 시대 변화, 온라인 시장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경영자 개인의 어떤 그 돌려막기식 사기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건 휴텔 구형배 대주주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고요. 개인의 일탈 행위로 봐야지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태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환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 정산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내용. 근데 물론 이번 TMF 사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자금 능력이 부족한 TMF가 여러 뭐 위시라던가 다른 기업들을 이제 막 기업 합병을 하면서 이제 좀 무리하게 몸값을 이제 몸집을 불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결국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 데는 소비자들 결제를 했는데 그 정산 대금을 지금 60일 넘게 정산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 60일 사이에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업체를 기업
결합하는데, 그러니까 인수하는데 그 금액을 쓴다던가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부실한 기업이 계속해서 이제 몸집을 무리하게 불린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보기엔 정상길이 좀 짧았으면 오히려 이런 피해가 훨씬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상길 문제가 뭐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길이 좀 더 짧았으면 열흘이나 또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3, 4일만 해도 정산해 주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대규모 환불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주제도 포함해서 다뤄봅니다. 이종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무신사, 패션이라든지 의류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알고 있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영, 정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한국 오면 꼭 가야 되겠다는 이른바 이템 판매하는 그런 또 곳이기도 한데 최근에 갑질 논란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최근 그 무신사 올리브영의 갑질 문제는 이제 올리브영이 자기의 입점 업체들에게 이제 무신사가 진행하는 이제 뷰티 페스타 이런데 이제 상품을 공급하면 우리 올리브영에서는 빼겠다 이렇게 했던 사건이거든요. 일종의 호밍을 한 거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저기 경쟁 업체에 들어가면 우리 업체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해당 업체 입점 업체들이 무신사에서 하는 페스타에는 진출하지 않고 요런 사건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말씀해 주신 설명으로 들어보면 약간 갑질 논란 같기도 한데 뭐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 교수님? 그거는 뭐 경쟁 사업자 방해라서 그 플랫폼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뭐 공정거래법상이든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법을 위반 행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새로 적용하는 개정법에 무신사나 또 올리브영의 이번 사태에 대한 부분이 적용될 수 있지는 김주환 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무신사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에 이제 하나 또 최근에 이제 점유율을 막 넓히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나 이제 공정화법 이런 것들이 좀 개정되면 일부 좀 이런 갑질 논란이나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대규모 유통업법과는 크게 이제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이건 그냥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뭐 관련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정부 법 개정 내용에 예. 따라서. 네. 홍 교수님, 일단 이번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기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일부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워낙 복잡한 이야기가 되다 보면 정작 소비자는요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보호 논의는 아까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논의되어 왔던 플랫폼 관련 법안의 핵심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어떤 독과점 지위 남용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해야 되겠다. 거기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플랫폼 노동자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되어오는 초점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어떤 이익 이번에 TMF 사태에서도 정작 뭐 저도 뭐 소액이지만 이 소비자 피해도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여행 상품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 소비자 보호 장치와 관련해서는 정작 이번에 뭐 공정위 뭐 논의라든지 뭐 대책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예. 아쉬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유통시장은 도태됩니다.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하지 않는 이와 같은 어떤 플랫폼 정책이라든지 시장 경제 정책 이거는 다시 한번 중요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흠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좀 더 좀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융 사태라든지 또는 뭐 다단계 기업이 이제 좀 어떤 위법 행위를 통해서 대형 사고를 쳤다.
이랬을 때 이제 그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공제 조합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들이 매출액의 일정 부분들을 이제 그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제금을 내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내주고 나중에 그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합에서 예. 자 이런 방안을 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조합을 신설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도 그렇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자 피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네. 피해 규모도 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뭐 플랫폼 규제 논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소비자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쟁력 있는 가성비 있는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또 판매자도 다 정말 소액 영세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 플랫폼 기업의 취지일 텐데 이 소비자 보호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합 등을 통한 구상권을 이제 공제를 해주고 이런 배상 시스템을 확보하는 거 정부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는데 김주환 팀장님은 이번 플랫폼 규제 논란 중에서 소비자 내용 어떤 부분이 더 좀 포함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하고 소비자 편익 문제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해오는 과정을 보면 처음 이제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서는 서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라든지 또는 뭐 프로모션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내놓으면서 이제 가입자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 소비자 편익이 일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독과점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서비스 경쟁이나 요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오히려 요금을 올리거든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앱 시장인데 이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하면 오히려 요금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멤버십 가격도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고 있고 입점업체나 중소상공인들한테 부과하는 수수료도 6.8%인데 9.8% 동일하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독과점화된 시장에서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편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경쟁의 여러 가지 효율을 편익이 돌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음식값 인상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부담으로 전가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독과점 시장은 최대한 이제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제를 해야 사실 소비자 편익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마치 독과점 시장을 규제하고 하면 이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것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예. 반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이 소비자 편익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참 이 대목이 중요한 건 또 이 성장 동력을 또 훼손하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규제를 해서 기업의 가치가 또 견제되도록 또 걸림되도록 돼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비자의 이익과 편익은 정진돼야 되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좀 어떤 점이 검토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가입자들을 무료로 이렇게 계속 모으죠. 예. 가입자 규모가 좀 더 커지면 또 독과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이론에 따르면 이게 가격이 높아지고 산출량이 줄어들어야 이제 규제를 하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DMA라는 법을 만들고 우리도 특정 몇 가지 행위 자체를 금지를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사실 플랫폼 사업이 성장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예.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 그 방법이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플랫폼 시장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예. 경쟁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른바 매기 효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플랫폼 시장에 경쟁을 도입할 거냐? 그건 역시 독과점을 규제하는 거겠죠. 그 TMF 사태를 이제 좀 뭐 긍정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야 플랫폼 시장이 그렇게 독점이 한번 계속되면 완전히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쟁이 심하니까 이게 회사가 망할 수도 있구나. 예. 근데 플랫폼 시장에도 이 경쟁 구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좋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예, 데이터요. 네.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예.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네, 플랫폼 기업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그 소비자가 그 시점에 원하는 상품을 딱
제시를 하거든요. 예.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야지만 소비자가 이제 지갑에 돈을 꺼내니까. 근데 과연 이제 그러한 뭐 프로파일링이나 AI를 통한 뭐 알고리즘이나 것들이 네.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감시,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변호사님 이 대목 중요합니다.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들이 주로 중간에 우리는 별 책임이 없다 이러면서 정작 소비자 권익,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좀 제대로 자세하게 규약으로 돼 있는지 이건 또 확인할 길이 없고요. 뭐 몇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그걸 확인할 여유도 없을 테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창기 어떤 그런 플랫폼의 성장 시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 이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정적으로 각 시장마다 어떤 독점적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그 해당 독점적 플랫폼이 이제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그 입점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려면 예.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당 플랫폼 자체도 자기의 회원 가격이라든지 이걸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피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정부안이 내왔던 뭐 에스크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플랫폼과 해당 소비자 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고충 처리를 했던 것들을 정기적으로 플랫폼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 팀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이커머스가 정말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기업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늘어났다. 이건 분명히 그 역할이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주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과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입점업체나 중성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했는데 예. 거기서 환불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또는 그러니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그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뭔가 연락하면 딴 데로 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것도 일단 어려워하실 뿐더러 연락을 해도 연락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소비자 입점업체를 중개함으로써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간에서 해소하려는 이런 노력들이나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건 또 입점업체 입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한 2, 3년 전에도 새우튀김 갑질 사건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약간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음식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막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제 소비자들이 있을 경우에 입점업체들은 장사를 하면서 빨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대응을 전화를 해가지고 하기 어려워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 기업이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해주고 둘이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분쟁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뭐 소비자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사실 기업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플랫폼 규제에 관련된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플랫폼 규제 논의 다시 한 번 더 팀원과 위메프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산업을 위해서 또 공정한 정부를 위해서 담겨야 될지 먼저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 교수님부터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다른 발표에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5위에 해당되는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애플 순서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3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5개 기업의 공통점이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4개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고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산업은 앞으로도 이제 그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플랫폼 사업 중심으로 이제 이게 시장이 예.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정책은 모든 이해관계자들, 플랫폼 알겠습니다. 사업자, 예. 입점업체, 소비자 이런 모든 플레이어들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50초 정도만요. 네, 이 변호사님. 네, 저는 좀 약간 좀 이번에 정부안이 조금 아쉬웠던 게 기존에 이제 지난 국회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온플법이라고 하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까지 나왔고요. 예. 이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일부 정리가 된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어떤 그 사업에서 갑을 관계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진행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안까지 이제 모아졌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논의는 다 그냥 뒤로 해버리고 TMF 사태에만 정말 집중한 땜질식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만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지난 수년 동안 뭐 학계도 그렇고 이렇게 했던 노력들이 너무 무의미해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됐다면 아까 무신사 사례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갑을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팀장님. 이게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고 업계 분들도 계속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업계 전반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숲이 울창해지려면 큰 나무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생물들이 자랄 수 없도록 그림자가 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지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야 중소 플랫폼이라든지 또 앞으로 여러 뭐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숲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지배적 사업자로 갈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들 규제를 해야 되는 취지고 실제 중소 플랫폼 업체들도 저희 많이 만나는데 예.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서 우리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마치 업계가 알겠습니다. 모두 반대하는 것 같은 목소리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독점규제법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 네, 간단하게 하여튼 플랫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좀 규제를 강화하고 대신 이제 자율 규제가 가능하면 자율 규제 영역으로 좀 풀고 법적 규제는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아마존이면 납품해야 되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게 좀 우리가 불행이듯이 우리가 국내 플랫폼 산업을 이제 진흥하는 차원하고 소비자 보호 같은 걸 동시에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비자를 고려한 소비자를 인식하는 그런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